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오페라 하우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직의 지령으로 만들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 관한 녹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건축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혹시 첫 번째 녹음을 안 들으신 분들은 첫 번째 녹음을 들으시고 이 두 번째 녹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좀 있길래 그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크게 두 개의 방이 있어요. 하나는 컨서트 홀이라는 방이죠. 그 자리가 2679 자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방이 존 서덜랜드 시어터라는 방인데 1507개의 자리가 있답니다. 존 서덜랜드는 호주에서 태어난 유명한 소프라노죠. 그 콘서트 홀이라는 방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쓰는 방이에요. 그래서 흔히 심포니 오케스트라만 보러 가시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안에는 콘서트 홀만 있나 보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존 서덜랜드 시어터가 있는데 그 극장을 언제 구경하게 되는가 하면요. 대표적으로 발레를 보러 갈 때 존 서덜랜드 시어터에 가게 되죠. 그 무대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발레를 무대에서 할 때 그 악단은 그 밑에 한국에서 이렇게 지하층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생긴 것이죠. 이렇게 한 칸 아래에 있는 거기서는 그 발레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오케스트라 핏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 춤추는 발레단과 그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 지하층은 서로를 볼 수가 없는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춤을 막 치고 있는데 그 춤추는 상황에 따라 다시 이 악단이 잠깐 멈췄다가 시작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은 지휘자 한 사람을 보고 양쪽 다 하는 겁니다. 지휘자가 무대 위를 보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딱 움직이면 그때 악단이 연주를 다시 개시하고 이렇게 되죠. 저 그걸 보면서 야, 되게 아슬아슬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죠. 뭐 자기네들은 그걸 늘 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하간 존 서덜랜드 시어터가 1500석 이상의 그런 공연장이고요. 그 아래에 보면 더 작은 방들도 있어요. 약 500석 규모의 드라마 시어터. 그 다음에 398석의 플레이하우스. 그 다음에 280석이 있는 스튜디오. 그 다음에 더 다른 작은 방으로는 우슨 룸, 리코딩 스튜디오. 그리고 거기 보면 실외에서 어떨 때 보면 뭘 할 때도 있는데 그거를 그 아웃도어 포코트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가장 큰 무대인 콘서트 홀로 돌아가면 물론 거기 큰 음악회를 하거나 그럴 때 주로 쓰이지만 여기서 공연한 사람 혹은 여기서 무엇을 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니까 아놀드 슈와체네거가 그 근육대회 그 대회 이름이 미스터 올림피아 바디 빌딩 그거 1980년에 할 때도 그 콘서트 홀 무대 위에서 이렇게 기름칠을 하고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 존 폴 더 세컨드 그 사람도 거기서 연설을 했고 뭐 그렇게도 쓴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건물 안쪽이고요. 건물 바깥쪽은 무엇보다 우리 눈에 가장 잘 띄는 게 그 지붕 위에 있는 그 둥그런 물건들. 그것이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조개 껍질 이렇게 부르는 그거. 그것은 그 하나하나의 덩어리가 반경 75.2m짜리 구를 상상해서 그거를 잘라다가 일부를 거기다가 올려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만들어서 자른 건 아니고 이제 그것의 일부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위에 올려놨겠죠. 사람들이 흔히 그걸 보고 아 그것이 뭐 이렇게 항해를 하는 배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들 흔히 오해를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슨이 말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92년에 발표된 그 사람의 인터뷰인데요. 이 우슨이 말하는 걸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이 사람 영어로 말했을 테니까요. Many people say my design was inspired by the sailing yachts in the harbor or by seashells.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를 내가 그 디자인한 것은 그 항구 안에 있는 이렇게 그 여트들이 항해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 조개 껍질을 보고 그렇게 내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This is not the case.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It is like an orange. You peel an orange and you get these segments. 그거는 오렌지 같은 겁니다. 오렌지 껍질을 깎으면 그 안에 그 덩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These similar shapes. 그 모양들이 이거랑 비슷하죠? It was like this in my models. 그러니까 그 건물을 만들 때의 모델은 그 항해를 하는 배의 모습이나 조개 껍질이 아니라 그 오렌지 속에 들어있는 그 조그만 덩어리들,
그 오렌지 조각들, 그거를 생각해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붕 위에 붙어 있는 걸 아주 가까이 가서 보면 조그만 타일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여러 개라는 것은 100만 개예요. 105만 6,006개의 타일을 붙여서 그 지붕을 만들었답니다. 참고로 그 타일은 호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스웨덴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 그 건물들이 있는 땅의 크기는 180m 곱하기 120m짜리 땅이고요. 그래서 그 크기가 결국 1.8헥테어라고 해요.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건물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0년대가 되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쯤 무렵부터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유진 구슨스가, 유진 구슨스 사실 라디오 들으면 그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죠. 작곡가이며 지휘자인데 그 사람이 호주에 47년부터 56년까지 일을 했어요.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죠. 그 과정에 있으면서 일종의 불평 내지는 조언을 이 호주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이 시드니 사람들한테 한 것이죠. 당시에는 타운홀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영 장소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좀 좋은 오케스트라랑 하고 다녔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기 시드니는 뭐 이름은 그럴듯한데 영 이걸 할 데가 없으니까 니네도 이걸 하나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바람을 넣었는데, 그것에 공감하게 된 사람이 1954년에 뉴사우스웨일즈 주지사를 하고 있던 조셉 카힐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셉 카힐은 원래 이 철도 노동자였답니다. 그러다가 노동운동 세게 하다가 노동당에서 커가지고 이제 뉴사우스웨일즈 주지사가 되었죠. 52년부터 59년 사이에, 59년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데 죽을 때까지 이걸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를 하자라는 그런 무서운 결정을, 과감한 결정을 한 사람은 얼마나 오래 걸리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로 용감하게 뛰어든 이 사람의 결정이 이제 이걸 다 있게 한 것이죠. 이 사람이 그 디자인 컴피티션도 하자고 한 것이고, 짓자고, 그 다음에 장소도 정하고, 이런 뭐 장소를 자기가 직접 정하지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정권 차원에서, 그 주 정권 차원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한 사람, 결심들을 한 사람이 이 조셉 카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녹음에서도 조금 얘기했지만 이제 그 디자인 대회를 엽니다. 그것을 결정한 것은, 그걸 하자고 결정한 것은 1955년 9월이고요. 그래서 32나라에서 233명의 건축가들이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제출하죠. 이게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를 제출하라고 할 때 기본적인 생각은 큰 공연장이고, 그리고 3,000명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큰 공연장 하나와 그 다음에 1,200명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작은 공연장 하나, 이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건물을 디자인해라,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만약에 만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듯이 큰 오페라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공연하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고, 발레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공연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 디자인 공모를 하였는데, 그래서 1956년에 그 디자인들을 잘 비교해서 이제 우승자를 뽑습니다. 57년에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슨의 그 디자인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디자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1등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후 그 이러쿵저러쿵 쓰여진 글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이 92년에 그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이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쓴 그 기사, 거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면요, Woodson's design had been pulled from a reject pile. 당시에 그걸 심사하는 사람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233개의 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이걸 보고, 아, 얘는 탈락, 얘는 합격. 그래서 이제 숏 리스트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숏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핀란드에서 온 사람, 피니쉬 아메리칸이라고 하는데, 핀란드 태생의 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 뭐 핀란드 이름이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그 라스트 네임만 제가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이거예요. 사리넨, 그겁니다. 그 사람이 그 불합격자, 거기 쌓여있는 그 파일 중에 이 사람 우슨 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야야 이걸로 하자, 이렇게 새로운 대화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3사람도 설득돼서 이제 이걸로 뽑히게 되었죠. 약간 잡담 같은 얘기인데요. 이 사리넨이라는 사람은 핀란드에서 191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슨보다 8살 많죠.
그런데 이걸 뽑고 나서, 그러니까 이걸 합격을 발표한 57년 이후에 이 사람이 자기 집인 미국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4년 뒤인 1961년에 이 사람이 미시건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는 거죠. 이제 그건 61년에 벌어진 일이고요. 57년에 그 우승자가 발표되고 나서 그 발표를 듣고 우드스는 이제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호주로 옵니다. 근데 그때 57년에 왔을 때는 지난번 녹음에서도 말했지만 이사를 온 건 아니고 그냥 출장을 오는 거였어요. 여러 번 출장을 오는 거죠. 1년 중에도. 그냥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일이 커지니까 이제 63년에 아예 이사를 왔어요. 가족을 데리고. 그 사람 아내와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5식구가 파암비치에, 시드니 파암비치에 이제 집을 마련해서 아예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호주 사람처럼 출퇴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덴마크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 56년에 그 디자인 대회를 할 때 이미 장소를 정했던 것이죠. 장소는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던 포트 맥쿼리 트램 데포라는 곳을 이제 장소로 정했는데요. 그 장소는 이제 그 건물은 58년에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 자리에 원래 있던 건물은 일종의 트램의 센트럴 스테이션인 거예요. 센트럴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기차의 센트럴 스테이션이지만 이거 지금 시드니 내에서 말하는 겁니다. 트램망이 그때 있었고 그 트램망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 그게 이제 그 포트 맥쿼리라는 곳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에 몇 개의 노선이, 몇 개의 트램 노선이 오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라이드로 오는 것도 있었고요. 거기서부터 에버츠포드로 가는 것도 있었고, 거기서부터 라이트카트도 가고, 거기서부터 글리 포인트도 가고, 켄싱턴도 가고, 로즈베리로도 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러 개의 트램 노선이 다 그 서큘러키 옆에 있는 그 포트 맥쿼리에 모이는 거였어요. 그렇게 쓰던 곳인데 이제 다른 교통수단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얘는 필요가 없어졌겠죠. 그래서 얘를 무너뜨리고 이제 거기다가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 겁니다. 제가 뭐 이거 원래 모르던 얘기였지만 이제 이걸 하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사진이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 포트 맥쿼리 트램 데포의 사진이.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거예요. 테이트 모던 아트 갤러리, 런던에 있는 그 갤러리요. 그 갤러리 원래 뭐로 쓰던 물건이었습니까? 무엇으로 쓰던 건물이었습니까?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 발전소였던 그것을 더 이상 발전소를 쓰게 되지 않게 되면서 그것을 그 미술관으로 바꿔서 아트 갤러리로 바꿔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테이트 모던 아트 갤러리는 그 속에 무엇이 전시되어 있느냐 보다는 그 건물 자체가 원래 발전소였는데 지금은 갤러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더 잘 알려진 것이죠.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종류의 결정을 오늘 2018년에 내린다면, 그러니까 멀쩡히 잘 있는 어떤 큰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또 굉장히 큰 건물을 짓는 결정, 그런 것에 대한 대화를 지금 한다면 그거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린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그 원래 있는 건물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오페라를 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뭐 그런 거 없었죠. 그냥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건물 산뜻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58년에 원래 거기에 있던 트램 데포를 무너뜨리고 이제 처음 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오페라 하우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1959년 3월이에요. 그런데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걸린다던가 혹은 뭐 돈이 얼마나 들 거라던가 그런 계획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게 4년이면 짓는다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63년이면 그 속에 들어가서 오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여기 더 구체적으로는 1963년 1월 26일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원래 계획에 있었답니다. 왜 1월 26일이냐면 그게 호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거기서 뭘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왕이 73년에 여기 와서 그 개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4년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은 4년이었는데 실제로는 14년 걸린. 이런 거 뭐 좋은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으론 그렇고요. 돈의 관점에서 보면 원래 예산이 7밀리언이었답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데 들어갈 돈은 얼마인가?
7밀리언으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14년이 지난 뒤 이제 돈 쓴 거를 다 합쳐보니까 얼마가 나느냐? 102밀리언이 나왔던 것이죠. 굉장히 예상과 다르게 벌어진 일들이죠. 그 인터뷰에서 우츠는 그 예상에 나는 포함된 적이 없다. 내가 그런 예상에 뭐 얼마 걸린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자기는 말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건축가가 그런 종류의 예상 하나도 안 하는지 자기 건물을 제안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다가 위키피디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e project was completed 10 years late. 그 작업은, 그 공사는 10년 지체되어서 완성이 되었고 and 1357%, 1357% over budget. 그 예산보다 그만큼 더 많이 부풀려져서 in real terms 끝났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예상 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돈이 이렇게 초과로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게 세금이 더 많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느냐? 다 복권 팔아서 번 돈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관심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려고. 그러니까 당첨되기 위해서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주정부에서 그걸 운영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로터리를 운영하면 사람들이 복권을 사겠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그거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웹페이지 자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It was largely paid for by a state lottery.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운영한 로터리로 복권으로 이것을 다 돈을 메꿔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9년 3월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3단계로 공사를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기반이에요. 바닥 공사, 포디움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정부가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빨리 시작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여론이 그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건데 하지 말자. 이런 말이 나올까봐 이거 됐을 때 그냥 빨리 하려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Woodson had still not completed the final designs. 그 공사를 막 삽질을 하고 있는데 아직 디자인이 안 끝난 거예요. 우츠는 자기 아이디어는 57년에 다 끝났지만 그것을 이제 공사할 정도로 자세하게는 안 된 것이죠. 여기 또 뭐라고 적혀있냐면 Major structural issues still remained unresolved.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1961년 1월 23일까지 work was running 47 weeks behind. 그 공사는 47주 예정보다 늦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공사가 예정보다 늦게 진행된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데요. 무슨 날씨도 그 중에 하나지만 여기 지금 말한 대로 construction beginning before proper construction drawings had been prepared. 그러니까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공사가 시작됐다는 점. 그것도 이제 공사가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1차 단계를 마무리한 것은 1963년 2월이었대요. 원래 1963년 1월이었으면 모든 공사가 다 끝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음악회를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거보다 그 다음 달에 이제 바닥 공사가 끝난 것이죠. 3단계 중에 1단계. 그래서 그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마구 시작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Podium columns were not strong enough to support the roof structure. 그러니까 1차 단계는 지붕이 없잖아요. 지붕은 나중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둥을 세운 것이 지붕을 지탱하기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and had to be rebuilt. 그래서 그 기둥을 지은 것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다시 지었답니다. 그 두 번째 단계의 작업은 지붕이에요. 지붕이야말로 그 건물을 멀리서 보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그런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붕을 사실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고생했다는 얘기가 잔뜩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다 건축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이거를 번역을 한다고 해도 뭐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하게 된 다음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영국 작가예요. 피터 머리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The Saga of the Sydney Opera House. 그 책에서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지붕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을 때 그걸 누가 해결하느냐 하면은 그 건축가 측과, 그러니까 우슨 측과
그 다음에 그거를 건설하는 사람들, 엔지니어 측은 그 오브 아룹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장이 로널드 젠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널드 젠킨스와 우슨 측이 이제 협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잘 해결을 했어요. 그것에 관하여 The two men and their teams enjoyed a collaboration that was remarkable in its fruitfulness.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사람과 그리고 그 두 명의 사람과 함께 일하는 그 팀은 그 협력하는 것을 즐겼으며 그리고 그것이 아주 놀라운 좋은 결과를 내었죠. Despite many traumas, 하지만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Was seen by most of those involved. 그것에 관련됐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보였느냐? As a high point of architect-engineer collaboration. 그러니까 그 건축과 기술자의 협력, 그런 것이 보여줄 수 있는 정점이다 혹은 절정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